안녕하세요. 작가 홍한선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긴자 100점. 긴자에서 100년 이상 된 가게 100개가 모여서 만든 잡지입니다. 이게 뭐 긴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 전국에 이런 잡지를 내는 그 상인 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발견한 게 2004년 정도 발견했는데, 그 긴자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연히 그 떡가게에 들어가서 한 800년 된 떡가게 들어갔는데, 토라이라고. 그 떡가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교토에서 원래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동경으로 옮긴 가게지만, 이런 책을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아무나 하나씩 가져가게 해놨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100엔 받고 파는데 그냥 손님이 원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집어 들어가지고 호텔방에 와서 이걸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 밖에 이 잡지가 1955년 1월달부터 이런 잡지를 냈더라고요. 1955년. 이게 제가 제 나이하고 동갑이에요, 이 잡지가. 그래서 아니 이런 걸 갖다 그렇게 옛날부터 이걸 만들었구나. 그런데 이 100점 해라는 뜻이, 여기는 지금 100점 맞았다 할 때 이게 만점이라는 뜻으로 이제 100점을 쓴 건데, 이 뒤에 보면은 100개의 점포가 모여서 100점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긴자에 1.5부터 8.5까지 한 2km 정도 된 구간에 그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지가 한 2km 정도 되는데, 그 오래된 가게들끼리 지네들끼리 100년 이상 된 가게만이 여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보니까 그때 99개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 작년 재작년인데 동경 가보면 지금은 이제 한 130개로 늘어났어요. 그 사이에 이제 100년을 넘어간 가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호텔방에 앉아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여기에 지네 그 100점에 소속된 가게들의 그 위치 지도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한 광고를 하기 위한 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책 내용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하나 감탄한 거는, 이 잡지를 만드는 편집장하고 일본의 그 소설가인 에이로 코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상인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600만 부 판매나 대기록을 낸 사람입니다. 둘이 그 제목이 좋은 선술집이란 어떤 집이냐 라는 테마를 놓고 이제 대답을 한 건데, 결론은 좋은 집이라는 거는 조금은 불쾌해진, 그러니까 이제 술이 한잔 돼가지고 술기가 좀 오른 상태에서 소매를 걷고 큰 소리로 떠들어도 되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다, 이런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선술집은 대체로 음식을 잘하는 집은 많아도 못하는 집은 드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일본 전국에서 이 집에서는 도저히 못 먹겠다, 안주 내가 한 2개 시켜놓고 먹었는데 이거 2개만 봐도 이 집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박차고 나온 집이 30년 동안 몇천 군데를 다녔을 텐데 딱 2집밖에 없었습니다, 저 지방에서. 그렇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집들은 음식이 기본은 다 하고 있고 잘하고 있죠. 아무리 그 변두리에 신바시 쪽에 팔정목에 있는 신바시 뒷골목에 있는 집도 기본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 그리고 이 집들이 신바시 쪽 같은 경우는 보통 1인당 거기 들어갈 때 예산을 2,000엔 정도로 보고 들어가거든요. 일본의 셀러리맨들이. 그 우돈이 2만 원인데 4만 원 가지고 각자 더치페이하고 2만 원씩 내고 생맥주 한 잔에다가 이제 안주 100엔짜리, 150엔짜리, 200엔짜리 이런 걸 시켜서 먹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긴자에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잡지가 더 이게 또 해보니까 아사쿠사 앞에 그 절이, 그 센소지라는 절이 큰 절인데 그 앞에서도 그 아사쿠사 노렌 카이라고 해서 노렌 모임이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만드는 게 있고, 또 긴자 쪽에 또 다른 지역에서 보라카이라는 그 무라사키 카이라는
무라사키라는 말은 이제 자주색이라는 뜻이죠. 그런 데도 있고, 또 일본의 교토, 경도도 이 경도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제목이 미각춘추 7호로인데 이는 경도에 있는 교토에 있는 오래된 가게들끼리 또 모여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보니까 이것도 한 30년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전국구인데요. 일본 노포 백점회에서 만든 일본 전국에 있는 100년 이상 된 가게들의 소개를 하면서 자기네들 살아온 철학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뭐냐면 일본의 제목이 신소바 메밀국수죠. 그러니까 신소바, 아다라시 소바 메밀국수집만 소개한 겁니다. 이것들도 그냥 요새날 만든 게 아니고 이게 157호째니까 이것도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긴자 일본의 노포 오래된 가게 이거는 지금 273회,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게 아주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이 긴자 100점의 이 책을 쭉 읽어보면서 야, 긴자에 이렇게 오래된 가게가 많구나. 그래서 대충 조사를 해봤더니 대충 파악에 대한 5, 600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긴자에만. 그래서 야, 이 집을 내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 가게들을 한번 책으로 쓰고 싶다 하는데 책 하나 쓰려면 가게가 최소한 한 4, 50개, 5, 60개는 조사해야 되고 그 가게들끼리 서로 뭐 얽힌 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게뿐만 아니라 긴자에는 일단 그 일본의 500대 대기업의 본사가 전부 긴자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세이도 화장품 만드는 그 시세이도의 본사도 바로 긴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세이도도 제가 조사를 하면서 그 책을 또 하나 사가지고 시세이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 이게 시세이도 파라라는 책인데 시세이도가 지금까지 한 뭐 130년 동안 화장품에서 먹고 살아왔는데 지네들이 살아온 역사를 쓴 겁니다. 이런 거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일본은 소개 사회입니다. 대바람에 쳐들어가 가지고 외국 사람이 와서 나 당신네 가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좀 뭐 인터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러면 고민해보고 안 하려고 그러죠. 소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친구인 그 일본 하라다 고지 그 방송국 출신 그 PD인데 우리 하라다 형한테 그 이런 걸 한번 책을 쓰고 싶은데 형이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다가 그 형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줘가지고 한 뭐 거의 일주일간 가서 그 가게들 소개도 시켜주고 점장 만나고 주인 만나고 그 인터뷰도 하게 해줘서 결국은 이제 2007년도에 제가 책을 냈죠. 그래서 바로 이 책입니다. 100년을 이어온 긴자 상인의 경영 노하우. 이 책은 이제 2007년에 이제 이걸 내게 됐습니다. 2005년부터 취재를 시작해서 2007년에 끝났으니까 뭐 못 가도 아마 10몇 번은 갔을 겁니다. 돈 많이 썼죠, 사실은. 뭐 그 집 가서 또 그냥 공짜로 그냥 인터뷰 하자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 집에서 뭐 물건도 하나 사주고 팔아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뭐 역시 그 일본의 수도가 동경이고 동경의 제일 번화가 긴자니까 도대체 이 긴자에 있는 이 오래된 가게들 5, 600개들은 그 중에서 제가 가본 데가 뭐 한 100명씩은 되겠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걸 버텨왔냐? 경영의 노하우가 뭐냐? 제가 요새 일본하고 사이가 나쁜데 불구하고 이제 일본 얘기를 지금까지 96회를 했고 4번을 더 하면 이제 100회가 되고 이제 100회까지 하고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중국을 갔다가 중국을 끝나면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갔다가 이제 미국이 끝나면 이제 한국 쪽으로 와서 한국에 그동안에 우리 그 한국의 유명한 경영인들 뭐 이병철 회장님부터 정기영 회장님이나 이런 대기업 회장님들 뭐 이병철 회장에 대한 책도 제가 이미 옛날에 썼고 정기영 회장에 대해서 썼고 두 분을 비교한 책도 썼고 그 다음에 뭐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도 썼고 두 권이나 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제 한 4번만 이제 일본 얘기를 더 하고
에, 일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면 친구가 됩니다. 일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면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책 입장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친구가 됐다가 또 한국을 배척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일본의 민간인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지금 친구로 생각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친구의 입장에서 잘 응해줍니다. 듣고 싶은 얘기, 알고 싶은 얘기 잘 해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사이가 나빠졌는데 중국이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져가지고 지금 그 일본으로 댕기던 저가 항공들이 모두 그냥 동남아로 이동을 해버렸는데 중국 쪽으로 또 많이 가고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동남아 저가 항공까지 지금 동시에 동남아에서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바람에 저가 항공들이 글로 옮겨진 지 뭐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 어느 회사는 벌써 임원들의 봉급을 30%를 자진 반납하고 또 어느 항공사는 아예 무급 휴가를 지금 시작했다고 지금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그 일본으로 댕기는 저가항공이 뭐 다 취소돼서 그 인천에서 사가를 가는 그 저가항공이 왕복 14만 원을 받았는데 요새 그 사가를 제가 한번 가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갑자기 76만 원이 됐더라고요. 14만 원짜리가 무려 막 60만 원이 더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전부 동경이나 오사카를 경유해서 가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 요금이 76만 원이 된 겁니다. 결국 이제 일본하고 비즈니스를 한 분들은 좀 싸게 댕길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비싸게 된 거죠. 항공사가 체상이 맞지 않으니까 그걸 옮겨버렸지만 동경이나 저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또 이게 뭐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쪽도 또 항공사의 그 사정이 어려워져서 참 그 세상살이라는 거는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항공사는 이제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자, 그래서 이제 긴자 사람들이 그 긴자에 있는 상인들이 우리는 세계 초인류를 지향한다 하는 게 이제 긴자 사람들의 목표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제 그 경영 방침을 가지고 살아왔냐? 걔들 갖고 있는 경영 방정식이 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긴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뭐 제가 쓴 책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쭉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쓴 이 책도 긴자에 대해서 썼는데 사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걸 번역해서 중국에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뭐 별로 안 팔리는데요. 오히려 중국 쪽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지금 팔고 있어요. 자, 긴자에 있는 그 600개의 토라의 떡가게부터 빵집 기무라야, 단팥빵을 일본에 제일 먼저 판다 기무라야 빵, 동경의 긴자 기무라야 빵집이죠. 그 다음에 뭐 넥타이의 다야, 다야 같은 넥타이는 지금 한 140년 됐는데 넥타이 한 개 값이 한 50만원, 100만원짜리가 있죠. 그거는 오니완입니다. 똑같은 넥타이를 다야에선 두 개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행을 탈 열매도 없고 그리고 그 넥타이의 대단한 점은 12도 인쇄랍니다. 12도 인쇄. 보통 인쇄하는 거는 4도만 하면 모든 색깔을 거의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도, 빨강, 파랑, 검정, 노랑 네 가지 색을 섞으면 거의 웬만한 색은 다 낼 수 있는데 그래도 못 내는 색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별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별색을 합쳐갖고 무려 12도 인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넥타이를 만져보면 이렇게 실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사면은 50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다가 아들한테 맬 수 있고 유행도 안 타고 또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넥타이를 매니까 이제 다의 넥타이가 대단한 거죠. 또 뭐 지팡이만 전문적인 매는 긴자에 타니자와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도 참 여러 번 가보죠. 지팡이만 또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 긴자에도 그 양복을 100년 이상 만들어 온 다카시 양복점이나 영국복, 잉글랜드 하우스라는 거, 뭐 그런 집들이 다 이제 한 100년씩 되는데 넥타이의 그 다카시 양복점은 가보면 그 넥타이 저 양복 한 벌에 보통 옛날에 500만 원 정도 받았죠. 50만 원. 우리나라에 지금 그 송도에서 그 관련 있는 그 테일러들이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받죠. 양복 한 벌 값이. 근데 일본은 좀 세서
500만 원인데 일본 이제 불경기가 오래 계속되면서 거기도 양값이 내려가가지고 지금 뭐 비싼 게 300만 원, 웬만한 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고 합니다. 그런 가게들이 아주 도도한 자존심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만은 자기 제품이나 품질에 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겠다. 다만 손님에게는 고개를 숙인다라는 방침으로 한 거죠. 자, 긴자 상인, 긴자의 기업하는 기업가들의 그 총 18개 항, 자기네들의 그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18개의 경영 철학. 첫 번째, 확실한 상품을 고가에 팔면서 이익을 도모한다. 확실한 상품을 고가에 팔면서 이익을 도모한다. 그러면 이제 긴자에서요, 갑자기 덴뿌라가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덴뿌라 일본이 잘하잖아요, 튀김이. 그러면 이제 이 긴자에서는 덴뿌라 가게가 세 개가 제일 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긴자에서 제일 비싼 덴뿌라 가게, 거기는 점심 때 1인당 10,000엔부터 출발이죠. 10만 원. 그 집이 이제 제일 비싸죠. 두 번째가 이제 세 가게 있는데 그 세 가게를 가면 이게 덴뿌라 1인분에 10,000엔부터 출발하면 좀 떨리잖아요. 10만 원이니까. 근데 또 저녁 때 가면 또 이게 20,000엔부터 또 출발이 돼요. 근데 제가 가서 딱 먹으면서 덴뿌라 딱 나왔는데 이 가장자리가 아주 잘 튀어하고 살았어, 끝이. 그리고 맛이 아주 담백하면서 딱 씹었을 때 씹는 소리가 거의 음악 소리야, 예술이야. 그래서 덴뿌라를 먹는데 소금을 갖다 주더라고, 소금을. 그리고 이 촌 사람이니까 이 덴뿌라를 우리는 간장에다 찍어 먹었는데 이게 소금을 주니까 미안하지만 간장을 달라고 그랬더니 간장을 갖고 왔어요. 왔는데 저번 말이 덴뿌라를 소금에 찍어 드셨을 때 더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해봤죠. 그러고 나서 그 종업원이 먹는 모습을 보더니 그 다음에는 저희가 드린 간장에 한번 찍어 드시라고 먹었어요. 먹었더니 소금에 찍는 게 훨씬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덴뿌라용 소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은 비싼데 값어치를 하는 거죠. 이 동경에 롯본기 힐스라고 있죠. 롯본기 힐스 밑에 걸어오면 한 800m 정도 걸으면 도쿄 미드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미드타운 2층에 있는 덴뿌라 가게. 갑자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게 막. 거기 집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여간 잘해요. 그러니까 제품은 확실하다. 값도 비싸다. 그렇지만은 손님들이 값어치를 한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확실한 상품과 확실한 제품을 고가에 팔면서 이익을 도모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덴뿌라 가게 이제 또 긴자 4종목에 텐쿠니도 가서 먹었는데 그 집은 뭐 생각보다 일본의 랭킹 2등이긴 한데 좀 별로 그랬고요. 또 다른 집이 하게텐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하게텐이라는 거는 대머리 하늘이란 뜻인데 그 집을 우리 하라다 형하고 둘이 가가지고 같이 먹는데 덴뿌라 잘 튀겨요. 근데 이 미드타운에 있는 집, 그 집 이름이 이제 야마노 우에입니다. 일본 제일 덴뿌라 잘하는 집. 이건희 회장님도 단골 땡겼죠. 야마노 우에. 이게 이제 일본 랭킹 1등이에요. 바로 미드타운 2층에 있는 집. 2등이 텐쿠니, 긴자 4종목 카도에 있는 집. 3등이 하게텐 긴자 3종목 좀 뒤에, 약간 뒤에 있죠. 하게텐을 갔는데, 하게텐하고 텐쿠니의 야마노 우에 하고 제일 비싼 집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맛이 훨씬 더 텐쿠니가 고소하더라고. 저는 한국 사람 입맛에는 좀 농후한, 좀 껄쩍지근한 맛이, 텐쿠니 맛이 오히려 우리 입맛에 맞았는데, 이게 야마노우에서 먹던 맛하고 좀 다르니까 우리 일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이 집 사장이나 주방장을 불러가지고 이 기름 맛이 이렇게 고소한데 이 덴뿌라 맛이 이게 야마노우에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 노하우가 뭔지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하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주인이 왔어요. 직접 와서 그걸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저희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가르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일견상, 일본말에 일견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딱 오고 두 번 다시 안 오는 손님 보고 일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견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일본의 모든 집들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의 경우는 거의 다 일견상이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죠. 그 외국 사람이 뭐 덴뿌라하고 왜 고소하냐고 물어봤는데 가르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사실은 우리나라도 덴뿌라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 일제 36년을 지배를 당하면서 우리 한국 덴뿌라가 발전을 못한 겁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양반이 그 말을 딱 듣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알겠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예 덴뿌라를 튀기는 튀김통을 카트를 밀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앞에서 덴뿌라를 튀기는 걸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하우가 뭐였냐면 덴뿌라용 기름에다가 참기름을 30% 섞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오고 외국 사람이 많이 오셨지만 손님 앞에서 덴뿌라 통을 갖고 튀긴 건 처음이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아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넣어서 튀기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마노우에는 참기름을 넣고 튀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덴뿌라 참기름을 30%를 섞고 그래 고소한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알려고 하면 가르쳐 달라고 하면 졸르면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일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면 친구가 되고 자기의 영업 노하우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 사람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일본은 우리가 친구로서 새기기 좀 쉬운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가면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독일 가면 이건 더 어렵습니다. 스위스 가면 이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좀 가깝게 생각한다. 두 번째, 정찰제로 거래한다. 뭐 정찰제로 하죠. 뭐 요새 외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찰제의 원칙, 값을 딱 정해놓고 이익을 조금만 붙여서 자기네들이 큰 이익을 안 남기고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 대표가 그 일본은 그 수입 식품점이나 수입 물류 하는 특히 수입 식품만 파는 데가 있는데 그 가게 이름은 메이디야입니다. 메이디야 긴자 있습니다. 이 집은 그 역사가 지금 한 150년 가까이 되는데 이미 150년 전부터 일제는 하나도 팔지 않고 전부 전 세계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미국 뭐 이런 것만 갖다 팝니다. 그래서 거기 뭐 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치즈부터 시작해서 뭐 캐비아, 뭐 위스키, 뭐 화장품, 뭐 전부 외제만 팝니다. 외제만 파는데 그 집도 제가 취재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은 그동안에 140년, 150년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동산 투기를 안 한다는 애시당초부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번 갖고 긴자에 땅을 샀으면 아마 지금은 재벌이 됐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 투기를 자기 본사 빌딩 외에는 하나도 하진 않습니다. 이익을 조금만 붙여서 팔아요. 딱 정찰제로 하죠. 메이디아에서 사는 모든 와인은 가성비가 1등입니다. 아주 뛰어나죠. 이익을 조금 받고 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은 그 와인을 갖다가 수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11월 3일 날 그 보졸레를 프랑스에서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프랑스 보르도를 가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그 와이너리 주인들이 일본 사람은 깜빡 죽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고객이기 때문에. 요새는 한국이 랭킹 2등, 중국이 더 이제 우리보다 앞서갔는데 전에 랭킹 2등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가면 또 깜빡 죽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디아에서 보졸레 3,000원짜리를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익을 조금 붙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와인 감정사들이 소믈리에들이 감정을 딱 해보고 이 와인은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명이 감정을 해요. 그러면 수입식품을 파는 집이 그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가게에서 얼마에 판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보다 싸게 가격을 매기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걸 듣고 그렇게 판매를 하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정찰제로 파는데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메이디아가 지금까지 140년 동안 아주 믿을만한 가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의 좋고 나쁨을 분명하게 고객에게 알려라. 자, 상품이 좋다. 우리 상품이 이게 좋은 점입니다. 라는 거는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쁜 점을 알려주는 건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인류 상인들과 삼류 상인의 차이점입니다. 손님, 이 상품은 값이 싼 대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불이 그렇습니다. 이불. 이불 같은 경우는 요새는 자꾸가 달려서 지퍼가 달려서 그 안을 열어보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걸 꼬맸기 때문에 그 속에 싸구려 솜이 들어가 있는지 비싼 솜이 들어가 있는지 뭐 스폰치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솜이 싼 건지 비싼 건지를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속을 열 수 없지만은 이 속에 들어가는 솜은 이불값이 싸지만 나쁜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값이 싼 겁니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긴자 상인들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손님은 솔직하게 이거는 이런 점이 나쁘기 때문에 싸다는 걸 얘기를 해주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빈부 귀천에 따라 대우하지 말라. 이거는 굉장히 쉽지만 어려운 문제죠. 예를 들면 자기 가게에 거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미국의 노드스트롬이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뭐 큰 백화점은 아니지만 스웨덴에서 벌목공을 하던 노드스트롬이 와서 뉴욕에서 그 백화점을 했죠. 원래 이 사람은 벌목공을 하다가 뉴욕에서는 그 구두빵 한 사람입니다. 구두를 한 켤레 팔려면은 손님에게 무릎을 꿇어서 손님한테 그 구두를 신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스트롬이 지금 뭐 1901년인가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뭐 거의 증손자가 하고 있는데 그 증손자들은 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들입니다. 구두 한 켤레를 팔기 위해서 자기 똑똑한 손자들을 지금 백화점이 됐지만 구두방에 제일 먼저 배치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돈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간에 들어오면 무릎을 꿇고 그냥 신으라고 이렇게 구두 주걱을 주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손님 발에 신겨드리란 말이에요. 그 손님이 거지같이 보여도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귀천을 따지지 말고 신겨드려라. 그래서 구두 한 켤레 파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자기 손주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구두방으로 보내고 나중에 거기서 이 인생의 고객을 대하는 요령을 배운 다음에 좋은 부서로 발령을 낼 땐 내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쓰비시 백화점 창업주인 이다 신치, 원래 미쓰이죠. 이다 신치가 이제 한 말이죠. 원래는 1700년대 이 사람이 거지가 들어오더라도 절대 차별하지 말라고 이런 거죠. 바로 그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거지가 들어와가지고 친칠라 모피 코트 뭐 가격이 뭐 1억 2억 몇 초도 한 뭐 몇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 거지가 와서 저거 입고 싶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이걸 입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입히면 저거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을 하면 바로 그냥 못 쓰는 중고품이 돼 버리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입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거지가 저쪽 것도 입고 싶다고 또 입혀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로 노드스트롬 백화점이 그것 때문에 이제 명성을 얻는 건데, 오늘 돈이 없다고 해서 내일도 돈이 없다는 보장이 있는가? 이게 바로 이다 신치라는 오늘날의 미쓰이 포목점을 처음에 개설했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 돈이 없지만 내년에 돈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빈부귀천에 따라서 차별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의 정도를 걸으면서 사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라. 이런 말이죠. 이거는 긴자의 아주 오래된 과일 가게 한데 샘비키아 1000피록이라고 이 집은
많이 파는 것보다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종업원이 더 소중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종업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업원을 잘 대우를 해줘야 종업원이 잘 판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익도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샌비키아 1000피럭이 과일 가게를 서는 최고인데 거긴 메론 하나에 2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메론 하나. 그래가지고 팔립니까? 200만 원짜리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삽니까? 그랬더니 대기업에서 명절날 선물로 VVVIP한테 돌리기 위해서 이걸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개에 200만 원짜리 메론이랑은 도대체 어디서 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했더니 시즈오카에서 재배를 하는데 메론 나무 하나에 딱 한 개의 열매만 저희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론의 이 크기나 당도와 색깔, 그다음에 이 메론이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살이 많이 부드러워야 되니까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 한 가지에 하나만 재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 못 먹어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님이 그거 단골로 드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을 수행하던 분이 그 맛을 봤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한마디로 표현해 보시오 그랬더니 천국에 있는 과일의 맛이다. 그렇게 그 회장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뭐 내가 누구라고 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니까 뭐 믿어 짐작하세요. 바로 그 집이 종업원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영에는 항상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사는 데. 그 다음에 선의후리. 먼저 신용을 지키면 선의후리. 먼저 신용을 지키면 이익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실망하지 않게 항상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혁신을 꾸준히 게으르지 않게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혁신. 이게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없죠.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합니다. 매일 혁신해야 되죠. 예를 들면 그 교토에는 그 청주, 일본 청주를 만든 제일 유명한데 월계관이죠. 월계관. 그 월계관은 매년 그 12월 말부터 2월까지가 되면 그 월계관에서 새로운 신품종의 수를 개발하는 기술자 집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은 두씨입니다. 두보할 때 두씨예요. 두견세할 때 두씨라고. 이 사람들은 원래 1500년대에 중국에서 건너온 양조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의 니온슈, 일본 청주를 처음에 개발해 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일본의 명망 있는 양조장에 가서 한겨울에 그 신제품을 개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경청해가지고 신제품을 월계관이 그 개발을 해내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건너와가지고 일본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 즉 겨울철이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술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팔았는데 그 노하우를 지금까지도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관이 지금도 이미 세계적인 청주회사가 된데도 매년 그 사람들이 와서 1, 2, 3개월 동안은 신제품을 만듭니다. 말하자면 이노베이션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 8번째,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봉사한다. 뭐 인재 양성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 지역사회 봉사는 어떻게 했냐면 시세도 화장품의 경우 시세도 화장품의 창업주는 원래 그 해군 소령의 약국장 출신이었습니다. 약사란 얘기죠. 이 사람이 해군 소령으로서 옷을 벗고 제대를 해가지고 약국을 차렸는데 이 약국을 차린 다음에 이 약국이 발전해서 화장품 회사 시세도 된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소령의 아버지, 약국 주인의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긴자의 팔종목 그 긴자 그 시세도 본사가 지금 3종목인가? 뭐 그런데 3종목 일대를 청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죽을 때까지 3종목 일대를 청소했습니다. 혼자서. 그 죽을 때까지 했어요. 그 지역사회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사실은. 그게 말이 쉽지. 3종목이면 한 블록입니다. 그 한 블록을 그냥 아침부터 그냥 계속 청소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긴자에서는. 그 다음에 9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 토라의 떡장사의 방침이죠. 800년간 떡장사를 했고, 토라의 떡 맛있죠. 우리나라에서 그 토라의 떡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은 법정 스님입니다. 법정 스님이 그 떡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실제로 잘 만드니까. 토라에는 모든 종업원은 아침 6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토라에는 지금도 그 사제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로 유명한데, 떡을 만들어 기숙사, 저희 뭐 고등학교 나온 애가 들어오면 그 기숙사에서 같이 살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일단 그 자기 숙소 청소부터 시키고 물걸레로 다 닦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문화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다음에 10번째, 근무할 때는 일체 태만을 부리지 않는다. 태만을 부리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무하다가도 친구 핸드폰으로 또 나가서 받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의 기업이나 일본의 가게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긴박한 일,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 뭐 이런 거 아닌다면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자, 술은 2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 보통 그 일본의 영업사원들은 그 고객 거래선을 접대할 때도 그 거래선 접대할 때 술을 2잔 이상 안 마시려고 합니다. 안 마시려고. 그런데 그 자기가 접대될 그 손님이 자꾸 술을 권하면 그때서야 받지만, 자신은 마시는 척만 할 뿐이지 절대 취하게 안 먹죠. 거래할 때는. 그 다음에 도장을 찍는 등 보증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잡담 넘어가니까. 아주 이런 것도 아예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자 상인들이. 그 다음에 매점 매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점 매석은 우리나라가 저거 돈을 번다. 지금 마스크가 당장 지금 매점 매석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왔을 때 매점 매석해갖고 마스크 사재기 하면요, 그 새끼 바로 감옥 갑니다. 그건 사회 자체가 용납을 하잖아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뭐 요번에 텔레비 보니까 뭐 어떤 놈 매점 매석하고 뭐 현찰 100억 줄 테니까 뭐 보내달라,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못 사잖아요. 한국에 지금 없는 것 같다 막 중국에다 갖다 매점에서 팔아먹으려고. 이 장사꾼의 상행위가 질이 나쁜 놈들이 아직 한국에 많습니다. 이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없는 자하고는 만나지 말라. 능력이 없는 자하고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봤자 별로 도움 안 된다. 이게 말하지 말라고 아예 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밤에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라. 밤중에 돌아다니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뻔하지. 뭐 술이나 먹고 가라오케나 가겠죠. 이런 거는 본인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회사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가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째, 근검절약이 몸에 배도록 배야 된다. 일본의 상인들은요, 또 일본의 뭐 회사 다녀서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근검절약이 몸에 배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월급이 좀 적어서 그럴 거예요. 일본이 월급이 우리보다 지금 적어요. 이거 한국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바보죠. 월급이 적다니까요. 일단 대졸자 지금 봉급이 22만 엔, 2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고졸자 봉급은 17만 원, 18만 원, 170만 원, 180만 원이고, 우리가 대졸자 지금 22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이 적지만 이 사람들이 그 적은 월급을 갖고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검절약이 몸에 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자신의 가게,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나는 미쓰이다뇨, 난 미쓰비시다뇨, 난 스미토모다뇨, 난 도요타 자동차다뇨. 이러면 뭐 당연히 프라이드가 생기겠지만은, 그럼 뭐 떡장사 종업원 6명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도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조수대 있고 그 이자카야 선술집을 하는데, 그런데 주방장이면서 사장인 사람도 자기 가게에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진짜 그 실력 있는 혹은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갖는 주방장은 퇴근할 때 자기가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칼은 그걸 딱 쏴가지고 가슴에 품고 퇴근합니다. 그만큼 그 자기 일에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게는 성공하죠. 자기 일에 아이고 내가 손님한테 뭐 300엔짜리 350엔짜리 안 주고 방어에 내잼 쓸어가지고 뭐 280엔 받고 2,800원 받는데 이거 갖고 언제 돈 벌겠나?
이런 생각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하면 결국 가게가 손님이 줄을 서서 먹고, 일본에는 줄 서서 먹는 가게 많습니다. 그리고 30분이고 40분이고 또 기다리는 손님도 많습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높고 맛이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18번째, 윤리의식을 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일체 행위는 하지 않는다. 윤리의식을 갖고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 그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아예 긴자 상인들은 이러한 18개 항목을 정해놓고 교육받고 교육시키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자에 이런 오래된 노포들이 이런 잡지를 발견하면서 고객도 있지만은 자기네 종업원들을 읽으면서 자기 가게에 숨겨진 역사도 알게 되고 자기 가게가 살아온 노하우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져갖고 종업원으로서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교토에서 오래된 300년, 500년 예를 들면 평팔다옥이라는 교토에 550년 된 료칸이 있습니다. 그 밥 한 끼에 지금 뭐 한 싼 것도 한 23,000원, 23만 원, 저녁 때 가면 한 30만 원인데 그 평팔다옥 그 주인 아들 그 선호다 그 친구도 보면은 그 동경에 긴자가 가지고 3년 동안 남의 집에서 그 주방에서 일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방에 긴자에 왜 보내겠습니까? 긴자야말로 일본의 모든 상인의 중에서는 인류 상인은 긴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18개 항목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가지고 인류 긴자에 가서 평팔다옥의 지금 사장이 자기 아들한테 지금 걔가 19대째인가 그런데 걔한테 3년 동안 남의 집에 살이를 하면서 맵고 짜고 시고 떫은 맛을 다 보게 한 다음에 자기한테 와서 자기 밑에 와서 일하게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 만나보면 정말 겸손합니다. 그 친구 지금 나이가 한 30살쯤 됐을 거예요. 항상 손님한테 얘기할 때는 두 손을 앞에 탁 모으고 경청하는 자세로 태도가 됐죠. 같이 내가 기념사진 하나 찍자 그래도 손을 앞으로 탁 모으고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긴자 상인의 18개 항목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 3번밖에 안 남았는데 교토는 또 틀립니다. 오사카가 또 틀리고 나고야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또 한 3개만 더 말씀드리고 100일 채운 다음에 유럽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네.